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이슈를 명쾌하게 분석하는 엠팟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뉴스에 막 수십억, 수백억짜리 아파트 같은 거 나오면 아니 도대체 저런 건 누가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요. 매일 하는 생각이죠. 저건 그냥 나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뭐 이렇게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오늘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엠팟에서는 최신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대한민국 상위 1%의 세계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들의 정체부터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까지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우리가 알던 부자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 변화를 제대로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야 할 것 같아요. 보고서에서 말하는 부자는 도대체 누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 건가요? 네, 그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건 다 빼고 은행 예금이나 주식 같은 순수 금융자산으로만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 아, 부동산을 빼고요. 네, 부동산은 뺀 순수 금융자산 기준인 거죠. 와, 기준이 꽤 높네요.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되죠? 2025년 기준으로 국내에 약 47만 6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47만 6천 명이요. 네, 한 0.92% 정도 되니까 거의 1%에 육박하는 숫자예요. 우와, 47만 6천 명. 거의 50만 명에 가깝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 그 비싼 집은 누가 사나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만한 자금력을 가진 잠재 수요층이 거의 50만 명이나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더 주목할 점은 이 숫자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지난 15년간 연평균 10%씩 꾸준히 아주 가파르게 늘어왔어요. 연평균 10%요? 와,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부자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자산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최상위 포식자라고 할 수 있는 금융자산만 300억 원 이상 가진 분들. 네네, 초고액 자산가요? 네, 이분들은 약 1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됩니다. 바로 이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수백억대 하이엔드 부동산 거래를 실제로 움직이는 핵심 수요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보고서 기준은 금융자산 10억인데 막상 일반 사람들한테 부자 기준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다들 총자산 100억은 돼야 한다 이렇게 답했더라고요. 아, 그 인식의 격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심지어 총자산 100억을 가진 분들조차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 안 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네, 왜요? 아, 내 주변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많은데 하면서요. 부자들 사이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는 거죠. 부의 기준이라는 게 정말 움직이는 관역 같아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라고 느끼는 게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어요. 그럼 그 부자가 되는 방식에도 변화가 좀 있을까요? 예전에는 금수저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고 있어요. 오, 어떤 변화죠? 최근 데이터를 보면 부의 원천 1위가 상속이나 증여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나왔습니다. 35%요. 아, 사업소득이요? 네, 스스로의 힘으로 부를 일군 자수성가형 부자가 대세가 된 거죠. 와, 드디어 시대가 바뀌었군요. 그럼 이런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IT 붐을 타고 성공한 젊은 창업가들, 또 세계적인 한류 스타나 유명 크리에이터들 있잖아요. 아, 네네. 이런 새로운 산업에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자들이 대거 등장했어요. 덕분에 부자의 평균 연령대도 과거 50, 60대에서 30, 40대로 눈에 띄게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부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네요. 자, 그럼 자수성가형 부자가 늘고 있다는 건 그들이 뭔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머릿속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물려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었다면 분명히 그들만의 성공 공식이 있겠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모든 것이 아주 사소한 습관과 결정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사소한 습관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한 분석 자료에 이런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누군가는 여윳돈 10만 원으로 자기 개발 서적을 사서 읽고 다른 누군가는 그 돈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는 거죠. 아, 단기적인 만족이냐 장기적인 성장이냐 이 작은 선택이 10년, 20년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격차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유명하죠. 실제로 CEO들은 1년에 평균 50권의 책을 읽는다는 통계도 있고요. 네, 맞아요. 이거 그냥 책을 읽어야 성공한다는 뻔한 조언으로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해요. 핵심은 지식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책 한 권은 누군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지혜와 시스템을 단 몇만 원, 며칠 만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레버리지 수단이거든요.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다 이런 거군요. 부자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목표를 세우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부자 되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더라고요. 우리 모두 그렇죠. 하지만 부를 이룬 사람들은 그렇게 막연한 희망을 품지 않아요. 목표를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쪼개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역으로 설계합니다. 역으로 설계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5년 안에 1억 원을 모으겠다가 목표라면 여기서 그치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연수익률 8%를 가정했을 때 S&P 500 ETF에 매달 140만 원씩은 투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와, 이건 그냥 소원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월 140만 원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니까 갑자기 현실적으로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당장 제 지출 내역부터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맨날 부자 되고 싶다고 노래만 불렀는데 일단 월 140만 원은 어떻게 안 쓸지부터 계획을 짜야겠어요, 이거.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넷플릭스부터 끊어야 할까요? 이건 못 참는데. 자료가 넷플릭스를 끊어라라고 말해주진 않지만 분명한 건 그들의 저축률이나 투자율이 일반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매달 사는 커피값부터 추적해보면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뼈 아픈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였어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삶, 즉 월급 생활에 머물러요. 그렇죠.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레버리지예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본이 될 수도 있고요. 책의 인쇄나 음원 저작권료 같은 무형의 자산이 될 수도 있죠. 핵심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부자는 월급으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벌어준 돈으로 옷을 산다. 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핵심이죠. 일반인들은 월급으로 사고 싶은 걸 먼저 사지만 부자들은 그 월급을 자산을 사는 종잣돈으로 쓰고 그 자산에서 나온 수입으로 비로소 소비를 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내 생활비를 완전히 감당할 때까지 수입을 소비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투자하는 것. 이게 바로 부자들이 부를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리스크에 대한 태도는 좀 의외였어요. 보고서를 보면 부자들이 의외로 안정지향적 성향이 강하다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게 바로 부자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예요. 그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잃지 않는 곳.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함정이죠?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수성가한 부자 중에 투자를 안 하거나 사업을 안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체를 피하는 게 아니라 관리 가능한 위험을 선택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무작정 뛰어드는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실패 확률을 최대한 낮춘 계산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렇군요. 안정성을 추구하되 부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리스크의 허들이 있다는 거네요. 그럼 그 리스크를 넘기기 위한 첫 종잣돈, 시드머니는 보통 어느 정도였을까요? 놀랍게도 그 평균 시드머니가 약 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억 원이요? 와,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수백억대 자산가들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숫자죠.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는 희망을 주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시드머니를 모은 부자들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네, 돈의 흐름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던 부자의 공식이 완전히 깨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큰 지각 변동이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부동산이요? 네, 과거에 부자는 부동산 부자라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공식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예요. 오, 정말요? 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건가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세금 부담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같은 중과세 정책 때문에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에 실익이 크게 줄었어요. 아, 그래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입니다. 똘똘한 한 채? 네,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여러 부동산을 정리하고 그 돈을 모아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한 채에 집중하는 거죠. 이건 자산을 분리르는 공격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자산을 세금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는 자산 방어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해서. 그럼 그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의 일부가 아주 흥미로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서에서 기타 자산으로 분류된 항목인데요. 기타 자산이요? 구체적으로는 금과 가상 자산입니다. 금하고 코인이요. 와, 이건 정말 거대한 흐름의 변화인데요. 특히 부자들이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는 게 좀 의외입니다. 그게 바로 부자들의 한 발 앞선 생각이죠. 그들은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뭘 보는 거죠? 금이나 가상자산이 현재 세금이나 상속, 증여 문제에서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허점까지 고려한 매우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와, 단순히 코인이 유망해 보여서가 아니라 절세와 자산 이전까지 고려한 큰 그림이었군요. 정말 치밀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부자들이 가장 유망하게 보는 투자처는 어디였나요? 보고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답이 나왔는데요. 단기, 중장기 모두 유망 투자처 1순위로 주식을 꼽았습니다. 또 주식이요. 의외네요. 저는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금 부담이라는 큰 허들 때문에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것으로 보여요. 아, 특히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야 할 자산으로 AI 관련 주도주와 글로벌 경기 회복 관련 주식을 많이들 꼽았습니다. 결국 들어보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모든 투자 전략의 근본은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바로 스스로 공부한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부자들이 꼽은 자산 관리 성공 비결 압도적 1위가 바로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이었어요. 아, 과거처럼 강남 땅 사두면 무조건 올라라는 식의 투자가 통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는 금리, 환율, 국제 정세 같은 거시 경제의 흐름을 직접 공부하고 자신만의 통찰력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경제 뉴스를 챙겨보고 관련 채널들을 구독하며 끊임없이 공부하죠. 어떻게 보면 저희 엠팟 같은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며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부자로 가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2025 부자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부자들의 생각과 투자법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꾸준한 학습 태도,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맞아요. 특히 부동산 일변도의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식, 금, 가상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다각화하는 그들의 유연한 움직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의 72%가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 72%나요? 네, 요즘 뭐 코인으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많죠. 그런데 데이터는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진짜 부는 수십 년에 걸친 마라톤의 결과물이라고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어쩌면 우리 모두 너무 단기적인 성공에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마무리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엠팟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희를 춤추게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